반드시 합격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전산회계 1급 제96회 기출문제 이론편 보겠습니다. 문제 1번. 재무정보가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이어야 한다는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항목은 길게 풀어서 썼는데 회계 정보의 주요 질적 특성 두 개였다 그지?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 그 중에서 신뢰성과 가장 거리가 먼 거를 찾아보십시오 라고 물어보았다 이겁니다. 신뢰성에 대해서 하부 속성이 세 가지 있었다 그지? 무엇입니까? 중립성, 검증 가능성, 표현의 충실성. 요 세 개가 신뢰성의 하부 속성이었고 관계없는 거는 비교 가능성이다 이겁니다. 됐지요? 학습 차원에서 조금 더 우리 복습해 볼까요? 자, 주요 질적 특성 두 개, 신뢰성에 대해서 하부 속성 세 개 살펴보았고 또 다른 질적 특성 목적 적합성의 하부 속성은 무엇이었습니까? 세 개. 피드백 가치, 적시성, 예측 가치 이렇게 세 개가 목적 적합성의 하부 속성이었습니다. 됐죠? 그 부분까지 복습해 보았습니다. 문제 2번. 단기말 결산을 위한 장부 마감 전에 다음과 같은 오류 사항이 발견되었다. 오류 정리 시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은 분계 해보면 알겠다 그죠? 분계해서 단기 순이익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로 분석합시다. 정기 주식 할인 발행 차금 미상각 이런 거 우리 공부한 적 없다 그지? 과거 상법에 바뀐 지 1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과거 상법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으면 몇 년 동안 어떠한 방식으로 없애십시오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회계 처리하는 거 그런 게 출제되었네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회계 범위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우리가 접하지 못했던 내용이 나왔다고 넘어가면 된다 이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범위로 답을 찾으면 된다. 자, 2번.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을 미계상했답니다. 요거는 분석 가능하다 그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에 대한 회계 처리. 여기 적을까? 자,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자,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자산의 감소 10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해야 되는데 이게 누락이 되었다 이겁니다. 이제 요걸 고친다고 이렇게 이제 추가로 입력한다고 단기 순이익에 영향이 있냐 없냐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대변 자산입니다. 차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서 자본 계정 과목입니다. 그 어디에도 자산 수익과 비용이 없다 그지? 단기 순이익에 영향이 없다 이겁니다. 3번.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을 기록해야 되는데 기록 안 했답니다.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자산의 증가 기록하고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라는 수익의 증가 기록해야 되는데 요거를 깜빡 누락했답니다. 그럼 요거 분계를 추가로 하면 되겠다 그지? 여기서 차변은 자산의 증가고 대변은 뭡니까? 수익의 증가입니다. 요거는 단기 순이익에 영향 미친다 이겁니다. 정답은 3번 되겠다. 4번. 단기의 기타 대손 삼각비를 대손 삼각비로 기록했답니다. 뭐 예를 들면 이겁니다. 차변
대변. 자, 미수금에 대해서 대손이 확정되었다 이겁니다. 미수금이라는 자산의 감소 기록하고 차변을 기타의 대손상각비라는 영업의 비용으로 기록해야 되는데 그거를 판관비인 대손상각비로 기록했다 이겁니다. 그럼 이제 틀린 거 이제 고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대손상각비를 뭘로?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이렇게 고치면 될 겁니다. 여기서 여기로 고친다 하더라도 당기순이익은 변동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겁니다. 판관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하든 영업 외 비용이라는 비용으로 처리하든 어쨌든 당기순이익이 그만큼 작아지는 거는 변동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부분 열심히 오류에 대해서 수정을 해도 당기순이익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가 결론이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1번 내용 우리 뭐 공부하지 않았으니까 넘어갔는데 참고로 이 내용에 대해서 만약에 붕괴를 기록한다고요? 어떻게 되는지 소개해 드릴게요. 가볍게 들어보십시오.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무엇입니까? 자본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이다. 그죠? 자본 중에서 자본 조정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자, 회계 처리될 때는 차변에 기록된다, 그지? 자본 조정으로서 차변에 회계 처리된 거니까 자본 총액으로 보았을 때는 자본 총액의 차감 성격이었다 이겁니다. 그 차변으로 기록돼 있던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대변으로 적어서 없앤답니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차변은 요거를 없애려면 뭐가 와야 되는데 상법 규정에 따르면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서 이익이 생기면 그게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따박따박 쌓여간다 그지? 그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쌓여있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일반적으로는 현금 배당으로 돈을 뽑아가는데 그지?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중에 일부를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자본 총액의 감소 성격을 좀 없애는 데 쓰십시오라고 규정을 예전에 했었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는 자본의 감소가 차변에 옵니다. 그러면 차변 자본 계정 과목이다 그지? 자본의 감소 대변 또한 자본 계정 과목이다 그지? 자본 총액의 차감 성격이 없어지니까 자본 총액 입장에서는 자본의 증가가 됩니다. 차변 자본의 감소, 대변 자본의 증가니까 자본 총액이 전혀 변동 없다 이겁니다. 당기순이익 당연히 변동 없지. 수익 비용 전혀 없잖아 그지? 그래서 이런 거 뭐 회계 처리 하더라도 전혀 당기순이익 변동이 없다가 결론이었다. 됐죠? 참고로 분석해 보았고요. 자, 우리 교재 수록할 때는 동그라미 1번 내용. 상법에서도 현재 규정이 사라졌고 우리가 공부하지도 않았던 내용을 굳이 동그라미 1번으로 교재 수록할 필요가 없다 그지? 우리 학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겁니다. 조금 우리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수정해서 수록하겠습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을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기록한 거를 좀 고친다. 그렇다 하더라도 전혀 그지? 주식 발행 초과금도 자본 계정 과목, 주식 할인 발행 차금도 자본 계정 과목, 그죠? 자본 계정 과목을 그냥 좀 고치는 거니까 당기순이익에 전혀 변동 없다 이겁니다. 이렇게 1번 지문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록할게요. 됐습니다. 넘어가면 되고 동그라미 1번으로 이제 지문 수정했으니까 이것도 그냥 이왕이면 붕괴 말씀드리는 게 또 조금 더 속 편하겠다 그지?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제 이런 상황이다 이겁니다. 동그라미 1번. 자, 우리가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자본금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액면에 해당하는 주식을 발행했어. 차변에 요거를 할증 발행해서 보통 예금으로 120만 원 돈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대변이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기록돼야 되는데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회계 처리했었다 이겁니다. 그럼 이제 고쳐야 되겠다, 그지? 대변에 있는 주식 할인 발행 자금을 뭘로?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이렇게 수정해야 될 거고, 요 계정 과목이든 조 계정 과목이든 전부 다 어차피 자본 계정 과목이니까 당기 순이익에 영향이 없다 이겁니다. 됐죠? 이렇게 수정한 지문 그리고 그에 따른 분계 내용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문제 3번 봅시다.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른 재고자산의 회계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것 찾습니다. 1번 재고자산은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인식한 기간에 매출 원가로 인식한다. 매출이라는 수익 인식할 때 그에 대응되는 매출 원가라는 비용 인식하자. 뭐 이론적으로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맞고요. 2번 재고자산의 시가가 장부금액 이하로 하락하여 발생한 평가 손실은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직접 차감한다. 직접이 아니다, 그지?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매출 원가로 반영되는데 그에 대한 회계 처리할 때 예를 들어서 상품이라는 재고자산에 대해서 평가 손실이 생겼다고 상품 계정 과목을 차감시키는데 대변에 상품 계정 과목을 직접 적는 게 아니고 상품 계정 과목의 차감 성격인 상품 평가 충당금, 그죠? 평가 충당금이라는 자산의 차감 계정 과목을 써서 간접적으로 차감한다 이겁니다. 상품이라면 상품 평가 충당금, 제품이라면 제품 평가 충당금, 원재료라면 원재료 평가 충당금. 그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부 합해서 우리 교재에서는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라는 이름으로 소개하여 드렸었습니다. 그죠? 그렇게 간접적으로 차감 계정 과목을 써서 회계 처리하는데 직접 차감한다라고 해서 2번 지문이 틀렸다 이겁니다. 3, 4번 확인합니다. 재고자산의 장부상 수량과 실제 수량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감모 손실의 경우 정상 감모는 매출 원가로 처리한다. 그지? 맞습니다. 재고자산의 장부상 수량과 실제 수량과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감모 손실의 경우 비정상 감모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더라. 그치?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계정 과목 이름은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이더라. 됐죠? 그래서 2번 지문이 조금 좀 까다롭게 등장했지만 3, 4번 지문 확실히 맞으니까 그치? 정답은 충분히 큰 어려움 없이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정답 2번. 문제 4번. 다음 중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부대 비용을 모두 고른 것은 단골 메뉴다, 그죠? 자, 취득부대 비용, 즉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을 찾아보십시오. 설치 장소 준비를 위한 지출 이런 게 대표적인 취득 부대 비용이었다, 그지? 자산으로 처리. 종합부동산세는 취득이 끝나고 나서 보유하면서 내는 세금이다, 그지? 보유 단계에서 내는 지출이니까 요거는 비용 처리. 자본화 대상인 차입원가, 뭐 건물 지으려고 은행에서 돈 빌렸다고요? 이자가 생길 겁니다. 이자 비용이라는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원칙이지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그거 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지? 그거를 자본화 대상 차입원가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뭐 자산으로 처리하는 거다. 재산세 또한 종합부동산세하고 똑같이 취득 끝나고 나서 보유하면서 내는 세금이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 비용 처리입니다. 유형자산 취득과 직접 관련된 취득세, 요거 대표적인 취득 부대 비용이다, 그지? 그래서 자산으로 처리하는 취득 부대 비용은
하나, 둘, 셋, 세 개고요. A, C, E다, 그지?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문제 5번.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르면 무형자산의 창출 과정은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다음 중 개발 단계에 속하는 활동의 일반적인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무형자산에서 개발비라는 계정 한번 공부했다, 그죠? 그래서 개발 활동과 관련된 무언가를 신제품 또는 신기술을 뭔가 개발하는 거, R&D 활동이라고 부른다고 그죠? R&D 활동에 있어서 지출이 생기는데 그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우리 열심히 공부했다 이겁니다.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나누어서 연구 단계에서 생긴 지출은 전부 다 비용 처리, 개발 단계에 있어서 드는 지출은 자산 요건 충족하면 개발비라는 자산, 자산 요건 충족 못하면 비용으로 그렇게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무를 보면 요 활동이 연구 활동인지 개발 활동인지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많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회계 기준에서는 실무 지침을 통해서 연구 활동은 이런 게 있습니다. 개발 활동은 이런 게 있습니다. 라고 쫙 좀 몇 가지 예를 소개하고 있다 이겁니다. 실무에서 도움을 좀 주려고 그거를 이렇게 출제를 했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그죠? 할 수 없어. 회계가 방대하고 그 중에서 실무 지침을 이렇게 소개하다 보니까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던 내용이 이렇게 출제된 상황이고 그런 거 어쩔 수 없어.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범위 내로 자신감 있게 빨리 답 선택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괜찮아. 뭐 이런 거 조금 실수해도 괜찮고 중요한 거는 여기에 5분 10분 절대 시간 잡아먹으면 안 된다. 그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 연구활동, 개발활동 제가 예를 든 게 무엇입니까? 물로 달리는 자동차였습니다. 연구실에서 연구해 봤더니 물을 넣어도 차가 갈 수 있다라는 거 확인했다 이겁니다. 그거 뭡니까? 연구활동. 개발활동은 이제 그 물로 가는 자동차를 상용화해가지고 팔아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뭐 문이 4개짜리고 뭐 세단형이고 모델은 T1 모델, W1 모델이랍니다. 워터로 가니까 W1 모델이라는 차를 이제 생산하기 위해서 상업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뭔가 프로젝트 들어간다. 그게 개발 단계다 이겁니다. 어떤 아이템을 연구하는 거는 연구 단계, 좀 모호한 상태고 좀 구체적으로 상용화 위해서 좀 구체적으로 TF팀 구성해서 막 하는 것이 개발 단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W1이라는 모델을 열심히 이제 상용화하려고 좀 프로젝트 진행해 봤더니 차로 일단 만드는 것까지는 됐는데 뭐 한 개에 80억 나온답니다. 차값이 80억 주고 누가 그 차를 사겠습니까? 그죠? 차는 뭔가 굴러가게 이렇게 만들어 보았는데 상용화에 실패. 그럼 결국 프로젝트가 실패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프로젝트에 들어간 돈은 개발 단계는 개발 단계인데 자산 요건 충족 못하니까 그거 전부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겁니다. 그와 달리 W1 모델을 열심히 프로젝트 진행해 보았더니 진짜 상용화 할 만한 가격으로 성공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회사는 대박 났다 그지? 대박 났고 그 개발 단계에서 든 지출은 그 비용 처리할 필요 없어. 차 팔아먹는 기간에 걸쳐서 야금야금 일단 자산 처리했다가 상각을 통해서 비용 처리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 가지고 열심히 이 내용들을 판단해 본다 이겁니다. 뭔가 아이템 개발을 위한 좀 아직 구체적이지 못한 거는 연구 단계고 좀 구체적인 그런 거는 개발 단계다. 자. 개발 단계가 아닌 것을 찾아랍니다. 그러면 연구 단계를 찾아라 이겁니다. 연구 활동을 찾아보십시오. 그 말이다, 그지? 자,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하는 활동. 이거 뭡니까? 연구지 뭐.
물로 가는 자동차가 과연 될지 안 될지 연구실에서 뭐 과학자 몇 명이 이렇게 머리 맞대고 이렇게 연구한다 이겁니다. 아직 모호한 상태다 그지? 그게 연구활동. 그래서 정답은 1번이랍니다. 2, 3, 4는 전부 다 기업회계 기준에서 구체적인 프로젝트로 보면은 개발 활동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답니다. 실무 지침에 보면 이런 것들은 개발 활동에 해당합니다라고 규정되어 있답니다. 한번 구경해 봅시다. 생산 전 또는 사용 전의 시작품과 모형을 설계, 제작, 시험하는 활동. 뭔가 좀 구체적인 느낌이 듭니까? 안 들은 분도 알 수 없어. 말이 너무 어렵잖아, 그지? 어쨌든 이게 개발 활동이랍니다.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공구, 금형, 주형 등을 설계하는 활동. 실제로 이제 쭉쭉 찍어내려고 금형 같은 거, 주형 같은 거 만든답니다. 그런 거 개발 활동. 상업적 생산 목적이 아닌 소규모의 시험 공장을 이제 가동시킨답니다. 뭐 설계, 건설 및 가동하는 활동 이런 거 개발 활동. 읽어보도 참 모호하다 그지? 실무자한테 좀 편리하게 해주려고 실무 지침을 몇 가지 예로 준 거를 그거를 시험 문제로 내고 있다 이겁니다. 아쉽다. 할 수 없어.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범위 내로 열심히 한번 읽고 판단해 보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문제 6번 봅시다. 다음은 주식회사 은혜상사가 단기에 구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단기 매매 증권이다. 다음 자료에 따라 단기 말 재무제표에 표시될 단기 매매 증권 및 영업외 손익은 얼마인가? 4월 1일, 8월 31일, 12월 31일의 내용이 나와 있고 그 결과 단기 매매 증권 영업의 수익이 얼마인지를 묻고 있네요. 분개해보면 되겠다, 그죠? 자, 하나씩 보면서 분개 내용 분석해 봅니다. 4월 1일 주식회사 장현테크가 발행한 보통주 200주를 주당 10,000원에 취득했고 그거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된답니다.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200만 원이고요. 대변 돈 현금으로 주었다고 가정합시다. 자, 그다음 8월 31일 주식을 들고 있다 보니까 배당 받았답니다. 주당 1,000원, 200주 곱하기 1,000원, 20만 원 되겠네. 그게 돈 들어왔습니다. 현금으로 들어왔다고 가정합시다. 20만 원. 대변에 배당금 수익 기록하면 되겠지요. 12월 31일 자, 주식회사 장현테크의 보통주 시가가 주당 12,000원으로 평가된답니다. 한 주당 10,000원에 샀는데 12,000원으로 주가가 올랐습니다. 회사 이익 봤다 그지? 한 주당 2,000원씩 이익 받고 2,000원 곱하기 200주 2,000주 곱하기 200주 40만 원 됩니다. 그만큼 차변의 자산의 증가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계정 과목 처리하면 되겠다 그죠? 이렇게 세 날짜에 분개했고요. 그 결과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자산 금액은 얼마가 되는지 영업의 수익에 해당하는 거 얼마인지를 찾아보랍니다. 단기 매매 증권은 얼마입니까? 애당초 200만 원 주고 샀는데 기말에 40만 원만큼 자산이 증가했으니까 240만 원이 될 거다. 그지? 그리고 240만 원이라는 금액은 200주 곱하기 기말 주가 12,000원 이렇게 계산해도 금방 구할 수 있다. 그죠? 200 곱하기 12,000원 이렇게 해도 240만 원 나오지 않습니까? 됐죠? 그 다음에 영업 외 수익에 해당하는 건 무엇이 있습니까? 배당금 수익 20만 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40만 원, 두 개 합해서 60만 원 되겠고요.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지웁니다. 문제 7번.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와 해당 계정이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자본 항목에서 무엇이란 자본거래에 해당하지만 자본금이나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할 수 없는 항목을 말한답니다. 무엇입니까? 자본조정이지 뭐. 그죠? 자본조정이 괄호에 들어가야 되고 자본조정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을 찾아보랍니다.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다. 그죠?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자본조정 맞다. 그지요?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네요. 됐습니다. 문제 8번 봅시다. 다음 중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인식 요건이 아닌 것은 재화 판매할 때 수익인식 하려면 몇 가지 요건 필요했다. 그죠? 그런 게 출제되었네요. 아닌 거를 찾으랍니다. 1번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된다. 유의적이다, 뭐 의미가 있다, 그죠? 중대하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재화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회사가 가지고 있는 위험과 효익을 보상이라고 표현했네요. 뭐 위험과 효익을 물건 팔면 구매자한테 전부 넘긴다 이겁니다. 그래야 수익 인식할 수 있다. 그다음에 판매자는 판매한 재화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소유권 있을 때 행사하던 통제권을 행사 더 이상 할 수 없어야 된다 이겁니다. 왜? 구매자한테 소유권 넘겼으니까. 그죠? 소유권 있을 때 통상적으로 행사하는 정도의 관리나 효과적인 통제를 할 수 없어야 된다고 했는데 있다라고 했으니까 2번 지문이 틀렸다 이거지요. 정답 2번. 3, 4번 확인합시다. 3번 수익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그죠? 금액을 측정할 수 있어야 수익 인식할 겁니다. 4번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다. 돈을 받아야 수익을 인식할 거다. 그죠?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다. 문제 9번 봅니다. 다음 원가 관리 회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제품 원가 계산을 위한 원가 정보를 제공한다. 그지요? 2번 경영 계획 수립과 통제를 위한 원가 정보를 제공한다. 그지요? 3번 예상과 실제 간의 차이 분석을 위한 원가 정보를 제공한다. 맞다. 그죠? 그래서 이런 목적 저런 목적을 위해서 어쨌든 원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원가 회계다 이겁니다. 1, 2, 3번 맞으니까 4번이 틀렸겠다. 그죠? 외부 이해 관계자들에게 기업 분석을 위한 원가 정보를 제공한다. 이게 틀렸다 이겁니다. 원가 회계의 핵심 키워드는 뭡니까? 자, 회계는 재무회계와 원가회계로 나온다. 그죠? 재무회계는 외부 정보 이용자들에게 정보 제공하는 거고 원가회계는 내부 정보 이용자한테 정보 제공하는 거다. 그지? 그래서 키워드는 내부가 될 겁니다. 정보 이용자를 내부와 외부로 나눌 수 있는데 그중에서 내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게 원가회계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외부라고 했으니까 요 4번이 틀린 지문이다. 그리고 내부 정보 이용자를 내부 이해관계자라고 이렇게 좀 용어를 다른 용어로 좀 소개하고 있는데요. 아시겠죠? 내부 정보 이용자, 내부 이해관계자한테 정보 제공하는 것이다. 문제 10번. 다음의 자료를 근거로 매출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일까? 자,
원가의 흐름 문제다, 그죠? 제공품 제품 둘 다 자산이다, 그지? 나의 자리 왼쪽입니다. 기초 제공품 10만 원, 단기 총 제조원가 35만 원, 기말 제공품 13만 원, 기초 제품 30만 원, 기말 제품 28만 원. 이렇게 기록했고 네모 금액이 이렇게 흘러간다, 그지? 그러면 매출원가 금액 도출될 겁니다. 자, 왼쪽 합계가 45만 원입니다. 그래서 13만 원 빼면 32만 원 계산되고 이게 이렇게 옵니다. 32만 원이랑 30만 원 더하면 62만 원이고 거기서 28만 원 빼면 34만 원이라는 매출원가 도출되네요.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지웁니다. 문제 11번. 다음 중 보조 부문의 원가를 배부하는 방법과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 직접 배부법은 보조 부문 상호 간의 용역 제공 관계를 무시하므로 계산이 가장 간단한 방법이다. 그지요? 2번. 단계 배부법과 상호 배부법은 보조 부문 상호 간의 용역 제공 관계를 고려한다. 그죠? 고려하기는 고려하는데 상호 배부법은 완벽하게 고려하는 거고 단계 배부법은 일부만 고려한다 이겁니다. 3번. 원가 계산의 정확성은 상호 배부법이 제일 정확하고 그 다음이 단계 배부법, 그 다음이 직접 배부법 순서다. 그지요? 4번. 그러면 1, 2, 3번 맞으니까 4번이 틀렸겠다. 그죠? 정답 4번이고. 자, 4번 분석합니다. 단일 배부율법은 보조 부문 원가를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배부 기준을 적용하여 배분한다. 틀렸다. 그죠? 단일 배부율법은 하나의 배부 기준 적용하는 거고 이중 배분 요게 그죠? 단일이 아니고 이중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죠? 이중 배부율법은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로 나눠서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고 했었습니다. 문제 12번. 다음 중 종합원가 계산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다양한 종류의 제품을 소량 생산하는 경우 적합하다. 틀렸다. 그죠? 다품종 소량 생산은 개별 원가 계산이었다. 그죠? 종합원가 계산은 소품종 대량 생산. 2, 3, 4 확인합니다. 2번. 일반적으로 직접 원가와 간접 원가로 나누어 계산하지 않는다. 그지요? 어차피 파이프라인 거치면 하나의 제품이 도출되는 거고 그러면 뭐 직접비, 간접비 같은 거 의미가 없다 이겁니다. 전부 직접비지 뭐. 그다음 기말 시점에는 공정별로 제공품이 존재한다. 그지? 12월 31일 시점에 아직까지 파이프라인 안에 있는 거는 제공품이 된다 이겁니다. 4번. 개별 원가 계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운영 비용이 소요된다. 그죠? 이런 내용도 가끔씩 지문으로 등장한다고 했습니다. 개별 원가 계산이랑 종합 원가 계산을 상대적으로 비교하라. 그러면 종합 원가 계산은 완성품 환산량이라는 평균화 개념 또는 평준화 개념을 사용하기 때문에 좀 계산이 간편하다 이겁니다. 계산하는데 비용이 좀 작게 든다. 그게 장점인데 정확도가 조금 떨어진다라는 단점이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도 비교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그게 등장했네요. 그래서 종합원가 계산은 좀 간단한데 정확도는 좀 떨어진다라는 계산의
간단하다는 장점은 있는데 계산의 정확도가 좀 떨어진다라는 단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종합원가 계산은 개별원가 계산에 비해서 계산이 간단하니까 비용이 좀 작게 드는 장점이 있다 이거지요. 됐습니다. 문제 13번.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시기로 옳지 않은 것은 단골 메뉴다, 그지요? 자, 현금 판매, 외상 판매의 경우 언제 물건 넘겨줄 때, 인도할 때,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오케이. 그다음에 이용 가능하게 되는 데는 왜 있습니까? 부동산 같은 거, 뭐 건물은 넘겨준다라는 개념이 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뭐 상대방이 건물 들어와 가지고 살 수 있을 때 그거를 이렇게 이용 가능하는 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인 판매기에 의한 공급, 자판기, 그죠? 그때는 언제가 공급 시기입니까? 자판기 주인이 그 자판기에서 돈 뽑아갈 때, 현금을 인취하는 때라고 했습니다. 반환 조건부 판매, 동의 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 뭡니까? 조건이 성립했을 때, 그지?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 시기고. 4번이 틀렸겠다, 그죠? 1, 2, 3번 맞으니까. 장기 할부 판매,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 중간 지급 조건부로 재화 공급하는 경우 단골 메뉴다, 그지? 언제가 공급 시기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입니다. 그런데 대가의 전부를 실제 받았을 때라고 했으니까 4번이 틀렸다 이거지요. 됐죠? 대가의 각 부분 받기로 한 때는 전부를 받았을 때하고 전혀 다르다, 그지? 장기 할부 판매 예를 들어 볼까? 3,000만 원짜리 물건을 장기 할부로 팔았다고요? 자, 회계상 매출 인식하는 것은 언제? 물건 넘겨주는 날. 오늘 3,000만 원이라는 매출 인식합니다. 그와 달리 부가가치세법상 원칙적인 공급 시기는 언제로 본다고요? 대가의 각 부분 받기로 한 때. 3,000만 원짜리 물건 넘겨주고 오늘 1,000만 원 받고 두 달 있다가 1,000만 원 받고 또 두 달 있다가 1,000만 원 받고 이렇게 세 번에 나눠 받는다고? 그러면 돈 받을 때마다 1,000만 원씩, 1,000만 원씩, 1,000만 원씩 그게 공급 시기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세금계산서를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게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부를 실제 받았을 때 절대 아니다. 됐습니다. 문제 14번. 다음 중 그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면세인지 과세인지 구분하는 문제다, 그죠? 토지를 공급하다. 토지 파는 거 면세다, 그지? 복권 면세였습니다. 정책적으로 나라에서 진행하는 거니까. 신문 광고, 신문은 면세인데 그에 대한 광고는 과세라고 했습니다. 단골 메뉴다, 그죠? 정답은 3번. 수돗물 면세다, 그죠? 생활 필수품이니까. 됐습니다. 문제 15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제도와 관련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공급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걸로 본다. 그지요? 밑도 끝도 없이 세금계산서 끊었다가 7일 이내에 돈 받으면 오케이 인정해 준다고 했습니다. 2번.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도 그 효력이 인정된다. 아니다, 그죠? 필요적 기재사항은 반드시 적혀야 된다, 그지? 그 중에서 한 개라도 뭔가 어설프게 기록되었다든가 누락되었다 그러면 안 된다 이겁니다. 세금계산서 효과가 없다. 정답은 2번 되겠네요. 3번.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의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 가능하다. 그지? 월합 세금계산서라는 제도였습니다. 4번.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발급 대상자다. 반드시 종이가 아니고 전자식으로 발급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96회 기출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